안녕하십니까. 박선비 유교 철학을 말하다의 박병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국시대의 유교 철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국시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삼국시대는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죠. 바로 철기가 사용되고 또 보편화되고 농업 생산량이 아주 급증됩니다. 대내적으로 삼국 간에 이렇게 서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대외적으로는 민족의 침략에 대비하여 부국강병이 절대적으로 요구됐던 그런 시대였죠. 또 문자의 사용이 크게 확대되어 우리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교육이 확대되고 학술이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한자어 사용이 확산되면서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교 등이 융합하고 교류하며 사상계 역시도 이렇게 많이 풍부해졌죠. 삼국시대는 새롭게 학술과 철학 사상을 이해하는 시대로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고구려 유교 철학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구려의 경우는 이제 태학이라는 국립대학, 최초의 국립대학이 설립되었다는 기록이 있죠. 바로 서기 372년에 세워집니다. 이는 당시 유교 철학이 경학으로서의 학술적 체계를 이제 갖췄다고 보는 거죠. 국가에서 대학을 세울 정도 되면 이미 그 교육 학문이 보편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삼국시대 유교 철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가늠할 수가 있고, 또 태학은 이제 중국 제도와 이렇게 밀접한 이제 관련이 있죠. 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났을 테니까 바로 오경박사 제도를 둡니다. 그래서 태학 박사 이문진이 고구려 역사인 육이라는 책을 이렇게 편찬하기도 합니다. 소수리방 2년에 태학이 건립되면서 국가 체제와 각종 전장 제도가 이렇게 확립이 됩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유교 경전을 익힌 사람으로서 이제 채워지는 거죠. 이는 고구려 유교 철학의 수준이 본격적인 발전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국 유학사의 중요한 이제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크게 이제 교육 제도가 국가에서 세운 태학과 또 민간에서 이제 유행하는 이 경당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학은 바로 이제 북사와 구당서 등의 고구려의 서적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육아의 경전인 오경과 삼사 그리고 역사서, 오편 등 다양한 이제 문학 서적들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태학이 귀족의 자제들이 다니던 국립대학이라면 서민들의 자제들을 가리켰던 경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경당에서도 역시 오경을 비롯한 육아의 서적들이 이제 교육되어집니다. 유교 철학이 이렇게 어떤 교육기관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어떤 생활 문화 속에서도 유교 철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고구려 고분벽화 보신 적 있습니까? 자청용 우백후 남주작 묵현무 이런 사신도를 보면 묘제의 침향이 얘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북쪽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역의 음양사상과 오행의 어떤 관념이 그대로 이렇게 생활 속에 침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면요, 바로 유교의 통치 이념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죠. 동명왕의 건국 이야기와 통치 이념이 수록되어 있는데 바로 유교의 왕도정치 이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의 화신인 동명왕이 무력이 아닌 도로서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교경전인 서경의 형식과 내용이 비슷하고 유교의 통치 이념인 제왕의 덕치 정치와 아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치 이념은 대무신왕 11년 송옥구야가 주장한 시덕자창 시력자망의
덕치주의로 이제 계승되며 역대 제왕들에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으로서 다스리면 창성해지고 무력으로서 다스리면 망한다, 이런 뜻이죠. 광개토대왕이 이러한 전통을 이제 계승하여 고구려를 천하의 준이로 인식하고 주변의 구의를 물리쳤으며 장수왕은 신라를 동이라 부르고 천자의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다 유교 문화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백제 유교 철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백제는 국가의 형성 과정이 이제 고구려의 오부나 신라의 육촌처럼 확고한 어떤 그런 조직 기반 없이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선진 문화를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초기 유래성으로부터 웅진과 사비에 이르기까지 해양 국가로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백제 문화는 바로 이제 특징이 개방성, 다양성, 그리고 국제적인 성격과 보편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준왕이 궁인들을 거느리고 백제의 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한왕이라고 했던 기록이 있는데, 이 한 지역이 바로 고조선 문화의 일부가 전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백제 문화는 부여계통의 문화와 마한계통의 문화뿐만 아니라 고조선의 문화까지 섞여 있는 복합적인 문화국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유교 철학의 특징을 보면 고대 국가 체제가 정비된 고이왕 혹은 근초고왕 이후에는 동진과 중국의 동진과 직접적 교류하는 등 중국과의 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남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시경을 비롯한 사장학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백제무왕 41년에는 당나라에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왕인박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영암에 왕인박사 유적지가 있는데 일본에 바로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게 되죠. 문영왕 때는 오경박사 단양이를 보내게 되는데 10년에 오경박사 고한모를 보내어 단양이와 이렇게 교대케 하는 등 국제 학술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백제 유교 철학의 특징은 바로 원시 유학과 한당 유학에 이제 훈구학이나 사장학, 그다음에 천문지리 역법 등 다양하게 발전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제 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기록들은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오경 박사의 명칭이 있고 또 고구려의 태학과 같은 기관이 일찍부터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성왕 19년에는 왕이 사신을 양나라에 보내게 되는데 모시 박사, 공장, 화사 등의 요청으로 양나라의 박사 요구가 백제에 와서 예를 강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최근 백제 의자왕 때 인물인 흑치상치의 묘지문에서는 바로 어렸을 때부터 흑치상치가 춘추자전, 사기, 한서 등을 읽었다는 기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논어 공야장편을 이용해서 진실로 이러한 내용들이, 논어의 내용들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흑치상치가 직접 자신의 심사를 표현했던 글도 이렇게 나왔죠. 백제는 일찍부터 국가 정비 체제를 위해서 유교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치 이념과 제도를 수용하게 됩니다. 고이왕 때 육자평 제도를 설치하게 됐고 16관계 등 품등을 정하고 또 복색을 정하는 등 주례의 육전을 모방하는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주서 백제조를 보면 백제인들은 이미 정제된 사회 윤리로서의 예법을 갖추었고 혼인하는 예법, 부모 3년상 등 모두 유교의 예법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초광 때 박사 고흥이 석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하게 되는데요. 바로 유교의 정치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거죠. 또 흥미로운 사실은 백제의 마지막에는 의자왕은 당시 해동의 정자라고 부릴 만큼
효도로서 어버이를 섬기고 형제간의 우애를 잘했던 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신라의 유교 철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고대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면서 유교적인 이념 제도를 수용하게 됩니다. 지증마립간 3년 그러니까 서기 502년에 순장 제도를 폐지하게 되고 이듬해 신라는 덕업일신 망나사방이라고 하는 덕업일신 망나사방에서 바로 새로울 신자와 펼칠 나자를 따서 신라라는 국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바로 유교의 덕치주의를 표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의 호칭도 이제 이때부터 왕으로 바뀝니다. 고대 국가로서의 체제가 정비된 네모랑 때는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하면서 한문의 사용이 보편하다고 학술 등 문화 전반에 걸쳐서 획기적인 발전이 됩니다. 놀지왕 2년에는 박재상이 고구려와의 외교 활동에 시경 등의 각종 유교 경전을 활용하였고 지증왕 5년에는 상복법이 제정되고 법붕왕 7년에는 율령을 반포하여 백관의 공복과 복색을 이제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신라가 발이라는 국호를 정한 것도 바로 이제 덕치주의, 왕도 정치를 표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라의 화랑도의 세소고개를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세소고개 자체가 바로 유교의 그 오륜을 상당히 많이 닮아 있죠. 오륜. 세소고개는 원광법사가 바로 귀산과 추황이라는 두 화랑에게 이제 가르쳐 준 내용이죠. 바로 신하의 도리서로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준 이제 글인데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유교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오륜과 비슷하고 이제 부자유친이나 사친이요, 군신유의, 사군이충 이렇게 그러니까 부자유친 오륜의 부자유친이 세소고개에서는 이제 사친이요로 또 군신유의는 바로 사군이충으로 이렇게 바꿔서 가르쳤던 거죠. 또한 이제 두 청년 화랑의 맹세문이 임신서기석 여러분도 들어봤죠. 이 맹세문을 갖다가 돌에 새겼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시경, 상서, 예기, 춘추자전 이런 책들을 3년 안에 차례로 우리 한번 습득하자 이렇게 두 청년이 맹세를 한 거죠. 그걸 또 돌에 새긴 게 바로 임신서기석이죠. 신라에서는 고구려의 태학이나 백제의 오경박사 등의 명칭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청년들의 학술은 바로 이제 오경 중심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신라도 결국은 통치 이념,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유교 철학, 유교 정신으로 사회 시스템이 형성돼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라의 유물 중에 하나 또 진흥왕 순수비가 있죠. 진흥왕은 신라의 영토를 이제 크게 넓히는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순수비를 세웠죠. 이 비문에는 그의 정치 이념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순수라는 용어 자체도 이얘기라는 책에 나오는 말로 유교 정치의 한 행사인 천자의 지방 순행을 의미하죠. 순수라는 말이. 또한 비문의 내용 중에 수기 이한 백성, 수기치이죠. 수기 아닌을 수기 이한 백성 이렇게 풀었었는데 통치 이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로 유교 정치의 근본 이념하고 통하는 거죠. 또한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서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덕이 있는 사람이 천명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하고 있고 천도를 지키려고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는 역경의 수양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지배 원리에서 나아가 유교 정치 이념의 제시와 실천을 보여주는 바로 실증적 자료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삼국이 통일되죠. 통일되고 나서 통일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통일신라의 이제 배경은 김춘 통일신라에는 국학이라는 게 세워지죠. 고구려의 태학처럼 통일신라에는 이제 국립대학인 국학이 설립이 됩니다. 이 설립 배경을 보면 김춘추가 648년에 당나라에 갔을 때 당나라의 국학에서 석전과 경전강론을 창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돌아와서 신문왕 2년에 통일신라에도 국학을 설립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성덕왕 16년에는 태감 수충이 당나라로부터 공자와 공문 10철 그리고 공자의 72제자의 화상을 가져다가 복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문왕 2년에 국학을 설치하고 경벼슬이죠. 1인을 두었다라고 하고 또한 국학은 예부에 속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문왕 2년에 이제 설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학에서 뭘 가르쳤느냐? 과목은 바로 주역, 상서, 모시, 예기, 춘추, 자시전 등으로 나누어 학업을 이제 닫게 했고요. 박사나 조교 1인이 혹은 예기, 주역, 논어, 효경 등을 가르치고 혹은 춘추자전, 모시, 논어, 효경을 가르치며 혹은 상서, 논어, 효경 등을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에서 박사, 조교 제도가 이미 이때도 존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교의 역사를 보면 바로 문헌상 기록만 봐도 고구려 태학, 통일신라 국학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신라 시대의 유학자로서 우리가 대표적인 몇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강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강수는 지금의 이제 충주시죠. 사량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유학의 뜻을 두어 효경, 공예, 이하, 문선 등을 공부하였으며 한문학에 매우 뛰어나서 20세도 안 돼서 이제 벼슬을 하게 됩니다. 태종무열왕 1년에 당나라에서 온 정말 어려운 난해한 국서를 아주 쉽게 해석하고 그 답서를 유창하게 지어서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문무왕 때에도 유교 문서를 능숙하게 다루어 삼국 통일에 큰 공을 세우고 사찬벼슬에 오르게 됩니다. 설총과 최치원과 함께 신라의 3대 문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수에 대한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 가난하고 천한 이제 그 가난한 이제 여인하고 이렇게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이걸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강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하고 천한 것은 부끄럽지 않으나 도를 배워 행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며 바로 이제 대장장이의 딸과 혼인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설총의 유교 철학을 한번 보면요. 설총은 신라 경덕왕 때 사람으로 자는 총지이며 설총에 붙이는 그 유명한 이제 원효대사의 모치는 바로 요속공주이고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열전에 의하면 설총은 천성이 명민하고 슬기로웠으며 나면서부터 토를 깨달아 경서와 역사에 널리 통달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이민족의 각 지방 풍속과 물건 이름 등을 아주 잘 알았다고 해요. 또 육경과 문학을 해석하여서 후학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신문왕 때 화한계라는 글을 짓는데 봐서 꽃을 의인하여 군자를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하라는 유교정치 이념을 담아서 이렇게 글을 지어 왕한테 바치죠. 설총은 또한 이두문자를 집대성해서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등 우리나라 유학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 현종 13년에 홍유휴라고 이제 시호를 내려서 바로 문묘에 배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균관을 비롯해서 전국 234개 향교에는 바로 동국 18연이 모셔져 있는데 신라의 설총이 배양되어 있는 거죠. 또 한 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최치원이라는 인물입니다. 역시 사량부 사람으로 자는 고운 혹은 해운이죠. 여러분 부산에 가면 해운대가 있죠. 그 해운대의 이름이 바로 이 고운 최치원 선생님의 해운이라는 호를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육두품 출신으로 12세의 나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그 후 7년 만에 18세의 나이로 빈공과에 급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해양절도사 고변의 종사관이 되어서 879년에는 황소의 난을 토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은 유명한 글이 바로 토항소 경문이죠. 고변의 종사관에 있을 때 지은 글과 시를 모은 것을 책으로 엮은 게 또 유명한 그 개원필경이라는 책이 있죠. 2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강왕 11년에 29세의 나이로 17년 만에 귀국하여서 시독 겸 한림학사가 되기도 하였고 이어서 태인이나 함양의 태수가 됩니다. 제가 함양을 갔을 때 함양 상림이라는 게 상당히 유명한데요. 바로 이 최치원 선생이 함양 태수로 있을 때 바로 치수 사업을 했던 이제 결과가 지금 함양에 있는 상림이라고 들었습니다. 진성여왕 8년에는 시무책 10여 조의 개혁안을 올린 공으로 육두품으로서는 최고의 간직인 아찬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고려 헌종 11년에 내사령에 추중되고 다음에는 문창으로서 문묘에 역시 배양이 됩니다. 또 통일신라의 유교 철학의 특징을 보면 통일신라는 이제 국학이 있었죠. 그리고 또 독서 삼품과라는 제도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유교의 왕도 정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죠. 원성왕 4년에는 독서 삼품과 국학생을 삼품으로 이렇게 이제 선발해서 관직에 등용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시험 과목의 상품은 춘추자시전, 애기, 문선, 논어, 효경 이런 것들이고 중품은 공례, 논어, 효경, 하품은 공례, 효경, 특품은 오경, 삼사, 제자백과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 과목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효성왕 2년에는 당현종이 형숙을 신라로 보내면서 신라는 군자의 나라로 잠옷 서기를 나라 중국과 비슷하다고 한 것을 보면 통일신라 유학을 당나라에서 인정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일신라는 당나라의 국비로 유학생을 파견했는데요. 무려 한 해에 1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삼국시대의 유교 철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고구려의 태학, 그리고 백제, 신라의 국학, 통일신라의 국학에 이르기까지 유교 철학이 삼국시대 전반에 걸쳐서 통치 이념과 또 사회 질서, 국민들의 정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게 됐을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유교 철학을 하나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윤리 도덕으로 받아들였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는 이제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림 방송에서 이렇게 유교 철학을 강의를 하지만 전 국민들이 사실은
다시 한번 유교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렇게 철학사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국시대의 유교 철학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 다음에는 고려시대로 넘어가서 고려시대에는 어떤 유교 철학으로 통치 질서를 유지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